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 2부에서 소개한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고요. 네, 자 동상이모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주체별 수급 상황, 투자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자, 7월 증시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한양증권 투자전략팀 김지영 팀장에게 7월 증시 전망 들어보고 투자 전략 세웁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6일 2분기 잠정치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하고 최근 상승세 이어가는 제약업종의 흐름 살펴봅니다. 네, 이어서 이성규의 나비효과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 공개합니다. 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한 매체에서 하반기 투자 환경을 설문조사해봤더니 하반기에 조정이 온다, 또 현금 비중을 높여라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먼저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반기 조정이 온다 그러는데 1,50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1,600포인트 제시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바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요. 거의 100명 정도 되는 분 중에 거의 반 이상이 하반기 상당히 조정이 들어오는데 현금 비중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만 지수가 무너져서 지난번에 1700대 그 중반이죠. 그때까지 밀리면 1500에선 지지는 없습니다. 그냥 대세 하락으로 가버리게 되죠. 오히려 지금은 버블장이 올 수 있고 오히려 거꾸로 하반기에는 현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의 그 2007년도부터 풀린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불었던 1차, 2차 양쪽 하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2번 했죠. 금리나 제로금리까지 왔죠. 또 EU에서도 1차, 2차 LTR로 했죠. 금리가 1%까지 내려서 지금 또 0.75까지 내린다 그러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시장에서 유동성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EU,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그리스 문제, 스페인, 이탈리아 문제가 계속해서 불안 심리를 줬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사실 ESM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ESM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용자금인 5천억 유로와 EFSF 2,500 유로 가지고는 택도 없죠.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하게 되면 국채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ESM 문제가 되면 일단은 ECB라든가 유럽 본드를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우려를 하는지 아마 경기 둔화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시장은 참 재밌게도 경기 둔화일 때 주가는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지점까지 지수가 1,500이나 1,600까지 내려간다면 그 지수의 저점을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밑으로 갈 걸 계산하고 접근을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차라리 1,500이 깨지는 시점에서 현금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점에서 매수를 생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에 조정이 온다, 현금 비중을 높여라는 것이 그 지점에서 매수를 주장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하방에는 거꾸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하고서 시장은 버블론이 제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일 발표된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제조업 지수를 보면 이제 전 세계 어떤 경제가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경제 흐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염려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지수가 내려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게 이제 예전의 생각인데요.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이 역발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투자가들의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표가 나빠도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정도 지표가 나올 정도라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 더 이상 상승은 논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지표가 악재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기 부양을 기대케 하는 시그널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PMI 지수고 PPI 지수고 CPI 지수입니다. 이 지수들이 지금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도 유로존은 11%대가 됐고 또 미국도 7.8%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는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과거 사례를 보면 지표와 반대로 주가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표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되고 주가는 고점을 향해서 가고 주가가 고점 부분에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는 빠지는 이런 사이클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경기의 악화는 시장 투자가들에게는 좋은 어떤 주식 투자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PMI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므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나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얼핏 지나간 내용 아마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항상 보면 과거에 나왔던 뉴스가 결국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조 위안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로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지준율 인하를 3번 했고 금리 인하를 1번 했다고 중국장은 더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끄집어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시장은 상승으로 갈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3차 양적 완화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순에 아마 뭔가 카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벤 버너키 의장이 지난번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대응을 잘못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그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카드를 끄집어내서 시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지표들이 정책 기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을 바탕으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장 출발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그냥 버텨야죠. 들고 있는 물량 버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좀 확실히 갖고 싶으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환매를 얼마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선물이 지금 오늘 장정할 때 거의 뭐 한 1,800개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1,000개로 줄었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밀려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지금 올릴 판이 생겼습니다. 또 현물은 뭐 해지성으로 사놓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팔아놓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주의를 아마 기울이면서 매매를 외국인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 쓰고 있는데요.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유로존이 상승하면서 미국과의 차트의 키높이를 맞춰놨는데 국내가 만약 차트의 키높이를 맞춘다면 국내장은 1917까지 지금 일단은 가야 됩니다. 물론 작년 8월을 기준으로 차트의 키높이를 맞춘다면 국내는 벌써 2200이 넘어갔어야 되죠. 항상 그 시점에 차트의 키높이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1917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합니다. 3개월치 기관들의 누적을 보면 기관들은 2050 정도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1866포인트는 정말 싼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 때마다 잘 버티시고 올라가면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 전일보다 14.12포인트 오른 1860선 회복하면서 1865.70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호전된 베이시스와 함께 프로그램 물량이 들어오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럽 단기 조치 합의에 어제부터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세 상당히 지수대가 그래도 올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2.72포인트, 0.5% 정도 오른 493.15포인트를 기록 중인데요. 일단 업종별로 자세히 체크를 하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거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자동차 3인방을 던지는 것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이 거의 보합권에 머무르고
오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또한 전기가스업 그리고 화학, 전기, 전자 업종이 그래도 기관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서 특히 화학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정유주들 그리고 화학주들 상당히 밑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중국의 어떤 이제 태양광 산업도 육상 정책 그런 뉴스 흐름이 나오면서 OCI 등 태양광 흐름들, 태양광 주가 흐름들 하나케미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이 운수장비 업종은 자동차가 빠지면서 하락세로 또 다시 전환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약업종, 금융업종, 기금속 업종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서는 역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운송, 종이목재 업종이 상당히 좀 센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 900억 정도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1,300억 적극적인 매도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52억 정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27억 팔고 있고요. 개인이 7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을 좀 많이 매집하는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선 기관의 역시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 사실 유로 단기 주체 합의에도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물을 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선물을 쇼커버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는 모습인데요. 금요일 날 사실 많이 상승할 때 외국인이 선물을 1,000개 정도 쇼커버했고요. 어제 500개, 그런 누적으로 1,500개 정도 수분 매수를 한 건데 매도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 오늘 지금 한 1,500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쇼커버가 아니고요. 미결제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신규 매수 포지션입니다. 어제도 약간 그랬고요. 금요일도 그랬고 신규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다가 좀 오르면은 정리하면서 장중에 결국에는 익절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고요. 현물 쪽엔 거의 거래를 안 한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은 지수가 올라오면 팔고 내려가면 사야지 우리의 역시 전략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개인이 이번에 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좀 먹었을 것 같고요. 지금 파시는 분들은 분명히 먹었기 때문에 판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단순 근데 개인 물량이 개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반은 자문사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역시 계속 매집해 본다. 이렇게 좀 어제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확실히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기간이 그동안 감망했던 자세를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이유는 그 유로 정상회담 단기 조치 합의랑 결국 이번 주 있을 그 유럽 중앙회의,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이것 때문에 계속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밤사이도 미국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50 기준치 미달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기가 상승 국면이 아니라 이제 하강 국면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ECB에서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도 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사실 해외 증시가 거의 유럽 증시 1% 이상 올라오고 뉴욕 증시도 거의 강보합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여파로 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 팩트 세 가지를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유로존의 실업률 악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스페인 국민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고 이렇게 어제 뉴스에 밤사이 나왔는데 상당히 심각하고요. 기준 이제 미국 제조지수 기준 미달이라는 거는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일 통화정책 회의 금리 인하나 어떤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럽 정상회의가 모이면은 비행기 마일리지만 계속 쌓이는 정상회의 해서 뭐하냐 이런 비판이 일궈졌었는데 이번에는 선언적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구체적 안건을 계속 논의를 하고요. 7월 9일 날 유로 재무장관들이 어떤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다. 지금 ESM에 대한 비준안이 독일 하원을 통과시켰지만 어쨌든 독일 대법원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맞물리는 날짜가 7월 9일입니다. 듀데이트가 7월 9일 유로 재무장관 회의랑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제 지금 유럽 통화 정책 회의 그런
같이 맞물리면서 어떤 상승장을 만들어낼지 일단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정책 대응으로 위기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장세임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5월, 4월 하락장에 대한 그런 경직성을 단기 조치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외국인 포지션을 봤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1840, 30 밑에선 매수 그리고 1920선을 제일 상단에 놓고 그 위에서는 매도 결국에는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을 하시되 종목이 안 보인다면 ETF 쪽으로 일단 매도를 번복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결국엔 다가오는 20일을 눈을 돌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숏 포지션, 결국엔 선물 매도 포지션, 결국 숏 커버링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지수 상승의 결정적 요인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숏 커버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 외국인이 어떤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급등 시에 어떤 그런 현상을 아직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모멘텀 낙관도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솔직히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 숏커버가 한 번에 들어온다면 하루에도 한 5,000개, 7,000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량이 외국인의 어떤 힘이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장중 그런 이제 포지션 변화를 상당히 주의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물로 삼성전자를 짓누르면서 지수를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시켰는데 금일 삼성전자 1%대 상승은 하고 있지만 7월 5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가실적 영업이익 6조 8천억 정도, 6조 7천억 정도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느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가면 결국 지수를 견인하게 되고요. 외국인이 결국 숏커버 한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선물 쪽에서 그런 방향이 나타날 거고요. 일단 방향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저조하다면은 만약에 프로그램 매물로 외국인이 찍어 내린다면은 당연히 다시 한번 좀 하락 쪽을 일단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거. 다만 그 하락과 상방이 상당히 지금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7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는 각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 7월 증시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팀들의 팀장들의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네,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은요, EU 정상회담 합의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중미 핵심 매크로 지표를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한양증권의 김지영 팀장은 정책 효과로 인한 경제지표 개선 여부를 또 실적 시즌의 결과를 주목하자고 했고요. 대신증권의 오승훈 팀장은 엇갈린 G3의 경기 방향성, 정책 방향성, 유럽발 안도랠리의 지속 여부, 중미의 경기 흐름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심재혁 팀장은요, 각국의 정책 공조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 중국 경기 경착륙 여부와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유럽 및 중국의 부양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반기 유망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류용석 팀장은 IT와 IT 부품주를, 김지영 팀장은 한양증권의 투자 전략팀을 이끌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중공업, 기업은행, KT, 한전 KBS, NC소프트, 코스맥스에 집중을 당부했고요. 대신증권 오승훈 팀장은 산업재, 금융, 소재를, 신한금융투자 심재영 팀장은 삼성전자, 전기, NC소프트, 아시아나항공, LG생명과 호텔 신라를, 강현철 팀장은 민감주 내 대형주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각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들의 하반기 증시 관전 포인트와 유망 업종 또 종목까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한양증권의 김지영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월에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자 7월달의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럼 먼저 유럽에서는 그리스하고 이제 트로이카와 이제 구제금융 재협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ECB 정책회가 열리는데요. 정책 금리 인하하고 이제 국제 메이크업 같은 좀 시장 개입이 저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회에서는 좀 스페인의 구제금융 조건이 이제 결정될 전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7월 중 스페인과 그 이탈리아를 합해서 약 한 720억 유로 정도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이들 국가들의 그 만기 연장을 위한 그 국채 입찰에 대해서 이제 수요하고 좀 낙찰 금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인데요. 그 FOMC 의사록과 이제 FOMC 회의가 월 중반과 이제 월 말에 걸쳐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연준의 그 현재 그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 여부가 좀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중순의 그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전망치가 8% 아래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좀 추가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7월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라면요? 네, 하반기 글로벌 경기는 일단 유럽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글로벌 통화 정책 완화로 좀 회복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좀 정책 효과가 그 경제 지표에 좀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차가 이제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개선이 확인될 수 있는 시기는 4분기로 보고 있고요. 주식 시장이 이를 좀 선행적으로 반영을 해도 좀 3분기 중반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 기업 이 전망치가 현재 그 2분기 둔화 이후에 3분기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좀 이에 대한 좀 신뢰감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그 시장에서 좀 2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 자체는 좀 중립적인 변수를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7월 중에도 좀 기대하고 의구심이 좀 교차하는 국면에서 5월과 6월과 같은 좀 유사한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현상은 좀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닥권 확인 시그널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7월 어닝 시즌을 맞아서 눈여겨볼 만한 유망 업종 또 종목들은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네, 현재 그 이익 전망치가 양호한 업종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음식료하고 유틸리티를 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부 그 IT 부품주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좀 비교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분기 전체적으로 좀 실적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제 실적 전망치가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수급과 좀 가격 수준이 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7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일단 그 3분기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그 패턴은 좀 U자형으로 좀 2,000포인트 회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800선 전에서는 좀 변동성을 감내한 매수 대응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전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7월 한 달은 그 바닥권을 확인하고 좀 안도랠리 과정에서 산업재라든가 소재, 은행과 같은 좀 낙폭 과대주가 상대적인 좀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IT 자동차는 그 3분기 좀 중반을 겨냥해서 좀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IT하고 자동차는 그 3분기 중반 이후에 그 가시화되는 그 글로벌 경기 안도감하고 이익 성장세의 좀 신뢰도 회복에 편성을 해서 좀 다시금 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7월 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길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김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보는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 2012년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2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초 기대치였던 영업이익 7조 원 달성은 무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판매 금지 판결을 놓고 향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시장을 뒤돌아보면 제약업종의 상승이 탁월했습니다. 1%대를 기록한 다른 업종에 비해 제약 바이오 업종만이 1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7월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일이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결국 증시의 반전 가능성은 삼성전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시선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가능성 있는 것인지 전망 들려주시죠. 예, 이번 금요일이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매출이 한 49조에서 5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4천억에서 6조 후반대가 될 것으로 이제 증권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5조 8천억이었고요. 작년 동기는 3조 7천억이었기 때문에 6조 4천억 최소 하로 잡고 있는 6조 4천억 이상이 나와도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런 실적을 이제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반도체 가격,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과 갤럭시 S3 출시를 앞두고 갤럭시 S2가 판매가 부진했을 것이다.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와도 3분기 실적이 8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매도도 많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최근에 공매도하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공매도보다는 유로 정상회담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어떤 그때의 수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적인 공매도가 나왔었다고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로 정상회담이 좋은 말들로 가득 찼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유로화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이 하락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시장의 리스크는 크게 완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매도했던 세력에게는 참 나쁜 소식처럼 들렸을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7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발표할수록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관들의 이제 새롭게 매수세가 가담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는 6조 7천억 원 정도를 위스퍼링 넘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조 7천억 원이 넘을수록 이제 서프라이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미국 시장에서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최근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는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결국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이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기존의 판결은 삼성이나 애플이 상대방에게 판매 금지 신청을 했지만 판매 금지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하지 않는, 그래서 두 기업이 서로 자유롭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뜻밖의 애플이 제시한 갤럭시 넥서스 폰에 대해서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판매 금지를 하겠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업계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언론에서 알려진 대로 애플의 음성 명령어인 시리 관련된 통합 검색 특허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하고도 텍스트에 입력된 번호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데이터 테이핑 기술, 그리고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술, 그리고 터치 스크린 문자 입력한 기능 등 모두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삼성 넥스트 폰의 경우 이제 미국에서 월 10에서 20만 대 정도 팔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판매액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넥서스가 구글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운영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라는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모든 휴대폰으로 이제 판매 금지 판결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구글의 음성 검색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 요번 갤럭시 S3의 그 음성 검색인 S보이스가 화제가 되곤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생기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는 새로운 이제 안드로이드 폰 운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신형 핸드폰에 2기가바이트 이상의 어떤 좋은 메모리가 들어갈 것 같아서 반도체 시장에는 좋은 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운용 시스템 이름은 이제 젤라틴이라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많이 추가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애플의 어떤 특허 부분을 뺀다면은 이제 문제가 좀 성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특허 전쟁은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의 가장 강력한 승자였던 점을 생각하면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이제 다소 조금 낮아질 요인도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6월 증시 다시 살펴보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가장 올라왔던 그 원인과 함께 7월 전망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업종들은 뭐 마이너스 업종도 있고 플러스 업종도 있지만 플러스 업종 같은 경우도 1%가 가까스로 넘는 어떤 상승세를 6월 달에 우리 시장에서 보였었는데 제약 업종만이 유일하게 14% 이상 올라오면서 아주 탁월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바이오 종목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포스트라든지 시젠 같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이번 상승에서는 전통적인 제약주들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동아제약 같은 이제 그런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단순 제네릭을 해가지고는 성장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수익성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저하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전통 제약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전통 제약주들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9% 증가한 것이 있고요. 이런 거에는 이제 1분기 4월에 이제 약가 인하가 됐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유통 재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정리됐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서는 이제 유통 재고를 다시 확충하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됐지만 수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의 감소를 상쇄했다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2009년 8월 이후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도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제약회사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같은 이제 당근을 제시하면서 제약 산업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가를 봐도 이제 6월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적인 어떤 제약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몰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정부의 압박을 통해서 전통 제약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M&A를 한다든지 그리고 R&D 같은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해외 수출을 늘리고 하는 그런 여러 개선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상위 업체인 녹십자나 유한양행, 동아제약, 한미약품 같은 회사들이 2013년에 들어서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그래서 최악의 제약주들은 최악의 국면이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젤리빈 하다 보니까 되게 먹고 싶네요. 예. 자, 이 구글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OS를 만들 때 디저트 이름을 ABCD 순서로 붙이고 있죠. 이번이 젤리빈으로 짓고 아마 다음에는 K 순서라 가지고 키라인 파이라고 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게 다음번에 순서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진저브레드, 허니콤 브레드 등등 먹는 걸로 이름을 짓는 게 이게 새 제품 출시될 때마다 출시 축하 파티를 할 때 분위기하고 딱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디저트 이름을 따는 게 구글의 어떤 전통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서 중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지수
지수 또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200선에서의 지지는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하기 위한 모멘텀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24.1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 내외로 전망이 된다는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상승세 2.2에서 2.4%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3% 내외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식품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 28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에 달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6월에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완만한 상승세는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기보다는 완만한 상승세 속에서 계속적인 위축 국면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축 기조를 완화해 나가야 된다는 기대감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선조정 그리고 미세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관망 심리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월에 지급 준비율이나 가능성 또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50.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던 만큼 7개월 만에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각국 글로벌 경제 지표들 또한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중국이 정책적인 변화를 내놓을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대감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7월 달 내에 지급 준비율 인하가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 전반적인 그 뉴스라든지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로 인해서 향후의 그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성규의 나비 효과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좀 많이 힘을 내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잠시나마 하반기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잠깐 그래도 장이 좋아지게 되면서 약간은 그 경제 전망보다는 사회적 변화를 한 번 더 읽어봤는데요. 역시나 이런 부분도 사회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 하반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상반기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었고요. 많은 투자자들도 역시나 힘들어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반기의 증시의 문제점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언제 부양한다고 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물론 지준율 인하라든지 그런 통화 정책들을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그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외화가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경기 부양책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 증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점들이 약간은 오버슈팅 됐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나 그런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상저하고 패턴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근거로서 일단은 상반기쯤에 유럽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마무리되게 되면서 상반기에 하락을 하고 그런 점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한다라고 정확히 말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또 선반영되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우리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수준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다고 할 수 있는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이 Q3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역시나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도 단 한 번도 우리가 Q3를 할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의 큰 기대감들이 어떻게 보면 증시를 위로 크게 밀어 올렸었던 거고요. 지금 장 같은 경우 일단 1800선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은 사라졌고 반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거품은 사라진 상태다.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없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드러나죠. 증시라는 것은 이제 기대감으로 울고 웃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비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와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섰을 때 지금은 약 2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0% 넘어서면서 저성장의 그 시작이 됐었죠. 그 당시에 인구 구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가 대두됐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활동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바로 그 부채 부분이 바로 이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채를 많이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나갈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 경제가 취약해지게 됩니다. 내수 경제가 취약한 데다가 그 당시에 일본이 워낙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본 경제는 하향세를 걷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것과 유사한 것이 바로 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의 현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피그스라고 부르는 국가들인데 이번 대부분 국가의 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저성장 국면에 첫 번째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24%의 실업률을 이번에 기록했죠.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20, 30대 층으로 보게 되면 지금 54%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시기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령화 사회로 점차적으로 되면서 그 고령 인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도 역시나 저성장 기조를 초반에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내수 자체도 불안해지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가 됩니다. 물론 유로화가 다운사이징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할 때 경쟁력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점들 물론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내수 기반이 무너지게 됐을 때는 수출 기반도 역시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각국의 수출 무역에 있어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유럽 국가들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0년, 그 전에 있었을 때 우리가 10년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상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도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Q1, 2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이나 지금 유럽의 국가들과 유사한 상황이 되겠죠. 실업률 하락세는 물론 둔화됐습니다만 상대적인 시나 저성장이 미국에서도 만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미국 경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은 저는 탑으로 꼽자면 다른 것들 물론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겠지만 바로 애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애플이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 경제가 저 정도로 지탱할 수 있을지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린 거는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바로 이제 미국 경제를 지탱을 했고요. 이 스마트폰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삼성전자가 역시나 세계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가장 많은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시장이 있죠.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 시장으로 세계의 스마트폰들이 결국엔 이동을 했고요. 중국인들도 역시나 상당히 많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겨나고 중국의 소비가 사실은 많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게임주들, 특히나 일반 게임주들, PC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성장을 크게 못하고 있는데 유독 모바일 게임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중국인들이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쪽에서 모바일 게임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익 증대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모든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이 중국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보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에 크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딱 하나죠. 중국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가 과연 이제 부양카드를 정말 꺼낼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올해 중국의 권력 이양 시기가 있죠. 중국은 분명히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이미 차기 기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권력 이양 시기에는 저성장 기조를 이룹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GDP 성장률이 8%대에서 7.5%대로 내렸죠. 그러고 나서 권력 이양을 했을 시기에 조금이라도 경기 부양책을 꺼내게 되면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기 그 차기 집권한 권력을 이양당한 그런 사람이 말 그대로 경제를 엄청나게 부양시킨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권력 이양 후에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약간은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 권력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수에 상당히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도 저성장을 걷는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사실상 내수가 더 크고 더 넓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탄탄한 내수로 인해서 중국 시장은 현재 아쉬울 것이 없고 중국 정부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5분의 1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체적으로만 자급자족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패션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주들이 상당히 크게 수혜를 받았었죠. 자, 그러면 하반기에 그 춘향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부양 신호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부양책을 먼저 꺼내기 전에는 미국이 절대 지금 현재는 QE3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여기서 미국의 부양 신호를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선이 있죠. 그런 대선에 대해서 역시나 중국도 면밀히 참피고 있고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타개해주지 않았을 때는 중국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낼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 이양 시기에 이러한 맞춘 권력의 부양 카드를 그러니까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세 개의 업종들이 있었죠. 굉장히 큰 상승을 했던 업종들입니다. 바로 차화정인데요. 이 차화정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중국 수혜주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경기 부양책을 꺼낼 확률이 없지만 올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좀 더 가셔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이 차화정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화정 이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가장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가장 안 좋은 것이 향후에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